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조지력 증강제가 종이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 건조지력 증강제가 필요할까요? 이걸 살피기 전에 첫 번째 건조지력 증강제는 어떤 것이고 수변지력 증강제는 어떤 걸까요? 건조 강도는 종이가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강도이고, 그 다음에 수분 강도는 종이가 젖어 있거나 아니면 함수율이 높은 조건에 있는 종이의 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건조되었을 때의 종이의 강도와 젖어 있을 때의 종이의 강도는 왜 차이가 날까요? 종이는 섬유와 섬유 사이에 아니면 섬유와 섬유 사이에 어떤 보조재료에 의해서 수소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결합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수소와 산소, 질소 등 물질들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런 수소결합은 섬유와 섬유 사이에 아니면 섬유와 건조지력 증강제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섬유와 물과 물 사이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이 물이 침투를 하게 되면은 물과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경우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은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분이나 아니면 이제 물에 침지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서 종이의 강도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수분에 의해서 종이가 강도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종이의 원료 자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펄프를 원료로 썼는가에 따라서 종이의 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긴 섬유인 침엽수 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와 상대적으로 짧은 섬유인 활엽수 섬유가 들어가 있는 경우 강도들은 달라지게 되고,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을 방해하는 충전재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 또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중성 조건이나 알칼리 조건에서 종이를 만드는 경우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의 내구성과 관련된 성질인데, 산성 조건에서 알럼을 사용하면은 알럼에서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을 해가지고 산이 만들어지고, 이때 만들어진 산에 의해서 셀룰로스의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면서 산성 체주 조건에서 만든 종이들은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강도가 저하하는 현상들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성 체주 조건에서 만든 종이들은 약 5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스러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데 비해서 중성이나 알칼리 조건에서 만든 종이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종이 강도는 산성 조건이나 알칼리 조건이나 큰 차이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 보존되었을 경우 알칼리 조건에서 만든 종이들이 훨씬 더 높은 강도를 발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얼마 정도 리파이닝을 했는가와 웹프레싱에서의 어떤 압력으로 눌렀는가에 따라서 종이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해 정도 또 리파이닝 정도에 따라서 섬유가 다른 섬유와 결합할 수 있는 면적들이 넓어지게 되고, 섬유와 섬유 사이에 결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면 그 넓어진 면적에서 더 많은 수소 결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강도가 향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웹프레싱, 드라이어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웹프레싱을 하는데 이때의 압력에 따라서 펄프 섬유가 납작해지는 정도가 달라지고, 펄프가 더 납작해질수록 다른 섬유와 만나는 면적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웹프레스 압력이나 리파이닝 정도도 종이의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종이의 성질들이 우리가 측정하는 어떤 강도들에 영향을 미칠까요? 인장 강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인열 강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폴딩 엔듀런스, 여러분 종이를 접었다 폈다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특히 지폐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박스의 경우는 휠 때, 박스가 찌그러지거나 할 때에
그 저항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을 때 그 저항성도 섬유의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받습니다. 표면 강도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종이 내부의 내부 결합 강도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 저항도 이런 종이의 강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종이의 강도는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튼튼한 섬유를 사용을 하면 강한 종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튼튼한 종이. 그래서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개개 섬유가 강도가 높은 것들을 사용하면은 강도가 향상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고해, 아니면 리파이닝 또는 웻 프레싱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섬유와 섬유가 만나는 지점에서 넓은 면적에서 만나면은 인접 섬유 간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지고, 수소 결합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더 강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섬유와 섬유 사이의 결합 강도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섬유들이 서로 결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많은 섬유들이 서로 간 결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종이 안에 섬유가 얼마나 균일하게 퍼져 있는가 합니다. 섬유가 몰려있는 부분은 강도가 높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섬유가 적게 분포하는 지역은 강도가 약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종이를 만들었을 때 종이 내부에 어떤 부분은 강도적 성질이 강하고 어느 부분은 약하면은 일정한 힘이 주어졌을 때 약한 부분에서 찢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섬유가 골고루 잘 퍼져 있는 것들, 또 종이의 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섬유 간 결합이 어떻게 분포하는가가 시트 포메이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이를 불빛에 비춰보면은 검은 부분과 상대적으로 흰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검은 부분은 섬유가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흰 부분은 섬유가 적게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현상 없이 섬유가 골고루 잘 퍼져 있는 종이들을 종이의 포메이션이 좋다라고 하고, 어느 부분에는 섬유가 몰려있고 어느 부분에 섬유가 적게 있는 종이들을 포메이션이 나쁘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메이션이 나쁜 경우, 한쪽에 섬유가 몰려있고 한쪽에는 섬유가 적게 있는 부분은 강도적 성질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왜? 섬유가 많이 몰려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강하고, 섬유가 적게 몰려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면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부분에서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은 강도가 높고 어느 부분은 강도가 낮을 게 아니라 다 같이 강도가 평균이 되면은 그 평균 강도에서 찢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쪽으로 몰려있거나 한쪽은 부족하게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포메이션이 안 좋다고 하고, 그런 경우는 강도가 낮은 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둑을 쌌는데 이렇게 둑을 쏴요. 나무로다가. 똑같은 높이로도 둑을 쌓는 경우와 둑의 높이가 다른 경우, 어느 구조가 더 많은 물을 가둘 수 있을까요? 높은 부분이 있는 반면 낮은 부분이 있는 쪽에서 낮은 부분에 의해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거기에 비해서 일정하게 높으면 이 높이까지는 물이 찰 수 있을 겁니다. 강도적 성질도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약점이 발생을 해가지고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거고, 전체적으로 강도가 일정한 종이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강도에서 찢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트 포메이션과 이 종이의 강도적 성질과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만드는 사람들은 포메이션을 좋게 가져가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압 개선제가 있죠. 우리가 포메이션을 일반적으로 지압이라고 하는데, 지압 개선제는 포메이션 에이드, 지압 개선제는 섬유와 섬유가 다발이 지지 않고 골고루 잘 풀어져 가지고 나중에 종이를 만들었을 때 섬유의 농도가 종이 내 밀도가 일정하도록 도와주는 약품 첨가물을 지압 개선제 또는 포메이션 에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이의 강도와 지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종이의 강도를 올릴 수가 있을까요? 고해를 해서 종이의 강도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건조지력 향상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웹프레싱 압력을 조절을 해서 종이의 강도를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원료적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펄프 종류. 어떤 펄프를 사다가 종이를 만들까도 아까 인디비디얼 강도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종이 지정에 적합한 펄프를 구매하는 것도 강도를 높이는데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펄프가 정해졌다면은 그 다음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리파이닝을 할 건지, 리파이닝 가지고도 강도가 안 나오면 그러면 건조지력 향상제는 어떤 종류로 얼마나 집어넣을 건지, 그 다음에 웹프레스 압력은 얼마나 할 건지,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건조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리파이닝 과정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실적으로는 비터를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공장에서는 리파이너를 사용하겠죠. 비터나 리파이닝을 사용해서 섬유를 처리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할까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저한테 이 리파이닝을 가르치던 교수님은 항상 한 가지 표현으로도 이 리파이닝 효과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마카로니 좋아하시나요? 하나는 언쿡 마카로니하고 마카로니가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동그란 마카로니가 있는데 이것을 삶아서 먹기 좋은 형태로 다 만들면은 이 부들부들해지고, 이 마카로니와 마카로니 사이에 부들부들해지면서 누르면 납작해지고 접촉 면적이 많아지겠죠. 거기에 비해서 쿡을 하지 않은 거, 그대로 있는 것들은 압착을 해도 잘 눌리지가 않을 겁니다. 고해도 마찬가지예요. 섬유 표면에 기계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다음번 섬유와 섬유와 사이에서 종이의 포메이션을 만들고 지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웹프레싱을 하는 단계에서 섬유가 두껍고 폭이 좁은 섬유가 아니라 얇고 폭이 넓은 섬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피부릴화도 중요하지만 내부 안에 피부릴화가 돼서 압착을 할 때, 웹프레싱을 할 때 얇고 두꺼운 것들이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리파이닝을 처리를 하면은 대부분의 강도가 향상되지만 테어 레지스턴스는 섬유에 따라서는 약간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쭉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인열 성질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성질들이 좋아집니다. 그럼 이렇게 리파이닝을 하면은 왜 종이의 강도가 좋아질까요? 섬유의 강도가 좋아질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뻣뻣한 섬유는 두 개의 섬유가 만났는데 이런 원통형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접촉 면적이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번쿵 마카로니를 쿡을 해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둘 사이의 결합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럼 이 결합 면적에서 섬유와 섬유 사이에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결합 면적이 늘어나면 섬유와 섬유 사이에 결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컴포터빌리티가 증가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결합을 하는 어떤 결합을 해요? 섬유와 섬유 사이에서는 웹 프레싱을 강하게 할 경우 이 섬유와 아래 섬유 사이의 거리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운 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가 되면은 인접 섬유 간에 수소 결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수소 결합이 종이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대부분의 원인이 됩니다. 섬유의 결합이 다른 성질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 장의 테이블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리파이닝은 기계적으로 섬유를 결합하기 좋은 형태로다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1700년대 중반에 홀랜드 비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섬유를 납작하게 해주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었고 최근에는 대부분 리파이너를 쓰죠. 공장에서는 기계적으로 섬유가 납작해질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대학 실험실에 존재하는 홀랜드 비터 계열의 리파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코니컬 타입의 조르단과 그 다음에 트윈 윙글 리파이너와 디스크 리파이너 타입 등이 있고 이러한 리파이너는 또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리파이닝, 미케니컬 펄프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겠죠. 칩을 기계적으로 해를 해서 기계 펄프를 만드는 데도 이와 유사한 리파이너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리파이닝 처리를 통해서 섬유의 성질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리파이닝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프리니스, 여수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수도는 캐네디안 스탠다드 프리니스 CSF 단위가 있고 또 하나는 쇼퍼 리글러 측정 방법이 있죠. SR. 일반적으로 쇼퍼 리글러 방법은 유럽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북미에서는 CSF, 캐네디안 스탠다드 프리니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 캐네디안 스탠다드 프리니스 CSF 단위는 고해를 함에 따라서 값들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고해가 진행됨에 따라서 아니면 리파이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장 강도나 버스트 스트렝스는 이런 패턴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거기에 비해서 인열 강도는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꾸준히 감소하는 패턴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리파이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비해서 쇼퍼 리글러 방법은 이 값들이 증가를 합니다. 리파이닝이 되면 캐네디안 스탠다드 프리니스 방법은 리파이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수도 값이 감소를 하고 그래서
어떠한 측정 장치로 여수도 값을 측정해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쪽으로 고해가 진행됐는지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고해를 하면은 섬유 표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은 노 리파이닝, 리파이닝 처리가 되지 않은 거고, 오른쪽은 50분간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벨루비터로다 고해를 했어요. 이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섬유 표면에 보풀하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부 피부리를화 효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섬유가 더 납작해졌습니다. 이 섬유의 길이와 폭과 이 섬유의 폭을 보면은 섬유의 폭이 증가하는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아까도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고해를 통해서 이렇게 결합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섬유와 섬유 사이에 결합할 수 있는 확률들이 커지고, 그 다음에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종이의 강도가 향상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종이의 다른 성질은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 비교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를 리파이닝 하면은 섬유와 섬유 사이에 포메이션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섬유가 훨씬 더 압착이 잘 되고 일정해지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섬유 표면에 섬유와 섬유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오페시티나 러프네스, 그 다음에 투기도, 공기가 통과하는 정도, 그 다음에 치수 안정성,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 등 다른 성질들은 대부분 감소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래프를 다시 설명을 하는데, 두 번째는 건조지력 증강제를 첨가한 경우와 건조지력 증강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리파이닝 한 다음에 건조지력 증강제를 첨가를 하면은 텐사일 스트렝스는 굉장히 증가하는 효과가 큰데, 인열 부분은 증가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텐사일 스트렝스와 테어 스트렝스가 발현되는 기작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텐사일 스트렝스는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테어는 섬유와 섬유가 빠져나가지 않고 결합이 끊어지는, 얼마나 잘 결합을 하고 있는가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강도가 설명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조지력 증강제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런 건조지력 증강제들은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조지력 증강제는 물에 녹는 것들이 좋고,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고분자여야 됩니다. 누구하고 수소 결합을 해요? 섬유와 섬유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지역적인 조건들이 섬유와 섬유 사이에 수소 결합을 못하면은 섬유와 건조지력 증강제 사이에, 또 건조지력 증강제의 다른 부분과 또 섬유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지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전에 들어있는 이 헤미셀룰로스 계열이 이런 성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미셀룰로스를 포함하고 있는 그 섬유들은 인터본딩이 잘 되고,
그리고 특징적인 결합들을 갖습니다. 왜 헤미셀룰로스를 가지고 있는 섬유들이 헤미셀룰로스가 없는 코튼 셀룰로스 펄프보다 더 인터파이버 반딩을 잘할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목재 펄프에는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목재 펄프에는 자일란이라는 게 들어있죠. 자일란은 아주 가끔 글루코로닉 애시드가 또 붙어 있어요. 이 글루코로닉 애시드에 붙어 있는 카복실기는 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자일란에 붙어 있는 글루코로닉 애시드의 카복실기들은 물을 빨아들이려는 성질들이 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스웰링이 잘 돼요. 스웰링이 잘 되면 다음번에 웻 프레싱을 할 때 웻 프레스에서 잘 눌려요. 스웰링이 잘 된 만큼. 그러면은 웻 프레싱 후 섬유와 섬유 사이에 결합을 하는 그 인터파이버 본딩 에어리아가 늘어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반딩 성질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코튼 셀룰로스 펄프에는 이런 자일란이 들어있지 않고, 자일란이 들어있지 않음으로 해서 글루코로닉 애시드가 거의 들어있지 않고, 그래서 목재 펄프에 비해서 섬유와 섬유 사이의 결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전 세계 건조지력 증강제 시장은 누가 차지를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전분계가 95%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노 갈락탄인 위에 N이 빠졌죠. 검이 2%, 그다음에 합성 건조지력 증강제가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전분계 물질들이 대부분의 건조지력 증강제 시장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전분계들은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섬유와 수소결합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상대적으로 전분이 다른 검 계열이나 그다음에 합성 건조지력 증강제보다 훨씬 더 쉽게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세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시장을 침투하도록 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분 계열 기반하는 건조지력 증강제가 대부분의 건조지력 증강제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전분을 건조지력 증강제로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양이온성 그룹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양이온성 치환계를 붙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섬유의 표면과 양이온성 치환계의 양이온 부분 사이에 일렉트로스태틱 인터액션이 작용을 해가지고 잘 달라붙게 되겠죠. 그 양이온 처리를 하지 않은 그냥 전분은 리텐션이 40% 이하로 잘 안 되고, 이게 리텐션이 안 되면 큰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분을 많이 사용하니까 경제성이 떨어질 거고, 두 번째는 남아있는 전분들이 오염이나 미생물 번식이나 여러 가지 등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분이 대부분 다 리텐션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공정을 관리하기가.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양이온을 붙여서 양이온성 전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이온성 전분은 건조지력 증강제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 보류 향상제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 합성 사이즈제에 에멀전이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도우미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용도에서
양이온성 전분이 사용되고, 제지 산업의 양이온성 전분은 큰 제지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지에서 이 전분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충전재나 미세분리 이리테이션 되도록 하는 첨가제, 캐다이온으로다 이걸 응집시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소결합에 의한 건조지력 증강제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제지에서 전분을 표면 사이즈제로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종이의 표면은 물을 좋아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셀룰로스 자체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고, 또 다른 하나는 종이 표면에 공극들이 많아가지고 이 공극들을 통해서 물이 아주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물질을 사용을 해가지고 종이 표면에 존재하는 공극들을 메꿔버리면은 공극을 통해서 물이 빨리 이동하는,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성질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표면에 존재하는 홀들을 전분으로 다 메워버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표면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용도는 피그먼트 코팅을 할 때 함께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접착제의 어떤 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풀을 쓰면 끈적끈적해지죠. 그래서 이게 그 컨테이너, 박스, 코르게이트 박스나 이런 데서는 이 접착제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럼 화학적으로 전분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목재정의학과에서는 전분의 구조를 2학년 때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했죠. 전분은 글루코스와 글루코스 사이에 알파1살 결합을 한다는 거죠. 알파1살 결합을 쭉 연결이 되면 나선형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1사의 나선형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밀로펙틴은 나선형 구조를 쭉 갖는 선이에요. 펴놓으면 직선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밀로펙틴은 전분의 어딘가 6번과 새로 시작하는 부분의 1번 사이에 결합을 해서 또 새로운 알파 헬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밀로스는 직선형, 아밀로펙틴은 가지가 나 있는 구조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호화시키는 거, 풀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은 것들은 풀을 만들어 놓으면, 호화시켜 놓으면은 그런 호화된 성질들이 굉장히 오래가는 특성을 갖는 데 비해서 아밀로스 계열들은 호화된 성질들이 금방은 아니고 다시 아밀로스 구조, 원래 구조로 돌아가서 그 풀의 기능을 잃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지 쪽에서는 아밀로펙틴 계열의 스타치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가장 그런 것들이 옥수수, 콘, 스타치. 일반적으로 옥수수 알갱이는 약 99%가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고 1% 미만이 아밀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들이 아밀로스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글루코스와 글루코스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구조들은 서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릭스 구조를 갖는다고요. 그럼 또 다른 구조인 아밀로펙틴은 어떠한 구조를 가질까요? 이 아밀로펙틴 구조는 기본적으로 나선형 구조가 맞습니다. 앞과 같이. 앞과 같이 나선형 구조가 맞은데,
중에 일부에 다시 또 다른 나선형이 새끼를 쳐 나가는 거죠. 이 부분에. 예, 여기서 새끼를 쳤고, 여기서 새끼를 쳤고, 여기서도 새끼를 쳤고, 중간중간 새끼를 쳤죠. 이렇게 예, 분지 구조, 브랜치 구조가 중간중간 있고, 예, 브랜치 구조는 예, 기본 나선형 구조의 6번에서 새로운 구조의 1번, 16 결합을 하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는 14 결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메인 사슬은 알파 14 결합을 할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상업용 원료들 안에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함량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여기서는 아밀로스 함량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100- 아밀로스는 아밀로펙탄이 되겠죠. 그래서 옥수수는 99%가 아밀로펙틴으로, 나머지는 약 75에서 83 정도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전분의 분자량은 아마도 굉장히 큰가 봐요. 일반적으로 어떤 치환되지 않은 예, 원래 그대로의 전분은 종류에 따라서 원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300만에서 350만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옥수수 전분은 거기에 비해서 붙어있던 감자죠. 참 감자 전분은 이렇고, 옥수수는 80만에서 180만 정도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중합도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포도당의 중합도는 9,000개에서부터 22,000개까지 있고,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전분들을 어떻게 분산을 시켜야 될까요? 전분을 일정하게 분산을 시키는 방법은 전분 알갱이를 쿡 하면은 그 전분 알갱이의 구조들이 완전히 풀어지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풀어져서 알갱이 구조에서 풀 쓰는 풀의 형태로 풀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분을 물에다가 잘 흔들어 놓고 분산을 시켜 놓고 온도를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키면 어떤 온도에서 이 전분 용액이 젤처럼 부풀어 오르는 온도가 존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의 그 용매 능력이 증가하는데, 그렇게 될 때 이 물이 전분 알갱이의 내부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급격한 팽윤을 일으키고, 급격한 팽윤을 일으키면 점도가 향상이 될 겁니다. 급격하게. 그런 지점들이 쿠킹이 완료되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점도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용해되어 있는 아밀로스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아밀로스 함량들이 높게 용해가 되면은 점도가 증가를 하는 거고, 하지만 또 온도가 올라가서 점도가 감소를 했어요. 온도가 올라가서 점도가 감소한 것과 아밀로스가 많이 물에 녹기 시작해서 점도가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 효과가 고온에선 상쇄가 됩니다. 그러면은 점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전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변성을 시키는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첫 번째 방법은 물리적으로 변성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아멜로스와 아멜로펙틴을 분리해가지고 이 중에서 제조용으로 적합한 부분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더모미케니컬 컨버전으로 열화학적 처리를 해서 변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분을 집어넣고 끓이게 되면은 전분 알갱이 사이에 물이 침투를 하고 점도가 올라가고 호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 열화학적인 처리 방법이 되겠죠. 산가수 분해를 해가지고 전분의 분자량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화학적인 변성점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산화 방법, 유두체화 방법, 그 다음에 효소에 의한 치환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분들을 변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분은 양이온화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양이온화 시키는가 하면 3차 아민이나 아니면 4차 아민 구조로다가 가장 흔한 그 3차 아민에는 다이에틸렌 에틸 클로라이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같은 화합물이 있고, 4차 아민은 아마도 뒤에 구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양이온 성질들은 3차 아민의 경우에는 중간에 양이온이 사라지게 되지만 4차 쿼터나리 케타이온 그룹은 전 pH 범위에서 양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 질소에 하나씩 달라붙어 이런 구조들이 3차에 해당되는 거고, 질소에 붙어있는 이온이 4개의 결합이 연결되어 있어 플러스를 떼는 게 4차 양이온 구조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4차 아민 그룹이죠. 여기는 4차고 여기는 3차. 이런 화학적인 구조가 다르고, 4차 양이온은 전 pH 범위에서 양이온을 띠는 데 비해서 3차 양이온은 pH 범위에 따라서 양이온을 띌 수도 있고 아니면 중성 화합물일 수도 있습니다. 전분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섬유와 섬유 사이에 반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자 수준에서 분산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전분이 아주 균일하게 건조지력 증강제로 만들어지는 솔루션 안에 잘 분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자량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 증자를 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균형을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조지력 증강제로 사용되는 전분에 양이온성을 부여한다고 했죠. 얼마만큼 많은 양이온성 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일반적으로 Degree of Substitution이라는 DS 용어로도 설명을 했는데, 전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0.1에서 0.01에서 0.05 수준입니다. 이러면은 그럼 Degree of Substitution, DS, 이게 어떠한 단위일까요? 일반적으로 포도당을 기반으로 하는 물질에서는 당 하나에 5개 정도의 수산기가 붙어 있는데,
1번에 사용되는 수산기와 4번에 사용되는 수산기는 알파1사 결합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되고, 일반적으로 2번, 3번, 그 다음에 6번의 수산기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전 분자에서 다치환이 되어 있으면 DS를 1로 설명을 하고, 만약에 포도당에 존재하는 고분자 포도당에 존재하는 여분의 수산기들이 전부 다 치환되어 있으면 DS를 3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 400만, 분자량이 400만인 거에다 DS가 0.1인 경우에는 약 250개 정도의 양이온이 있는 거고, 만약에 DS가 0.0이면은 약 500개 정도의 전분의 양이온으로 치환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양이온으로 치환되어 있으면은 분산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용해가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자 안에서의 어떤 그 응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증해가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분을 파는 회사들은 이렇게 양이온성 전분 형태로다가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차 아민과 4차 아민이 어떤 범위에서 양이온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pH 6 정도의 조건까지는 3차 아민도 양이온 형태를 유지하지만 pH가 6에서 pH 떨어질수록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중성 조건을 유지를 하지만 4차의 경우에는 전 pH 범위에서 양이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구조인데, 전분에는 암포테릭 스타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포테릭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물을 공부하다 보면 양서류가 있죠.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사는 개구리 같은 것들. 그 개구리를 얘기할 때 이 암포테릭에 해당되는 어근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다 가지고 있는 전분을 일반적으로 암포테릭 스타치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은 알카린 이스테리피케이션 반응을 시켜가지고 설페이트 그룹이나 카복실 그룹을 도입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음이온을 갖는 부분이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3차 아민이 4차 아민이 도입된 부분들은 여기는 양이온을 갖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왜 건조지력이 증가가 될까요? 원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섬유와 섬유가 존재를 하는데, 섬유 표면과 또 다른 섬유 표면 사이가 거리가 멀어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깝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웹프레싱을 잘해가지고 두 개의 섬유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가깝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수소 결합을 잘하는데, 이 섬유와 섬유 사이가 너무 멀어요. 근데 그 사이에 건조지력 증강제로 첨가한 전분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수소 결합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섬유와 섬유 사이의 결합이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력이 향상되겠죠. 또 한 가지는 미세분을 잘 보류를 시켜가지고 미세분 덩어리, 미세분들을 잘 보류를 시켜서 미세분들과 미세분들끼리 어떤 그 포메이션을 해서 물이 잘 빠지고 그로 인해서 탈수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 결합을 외부에서 전분에 의해서 원래 종이는 펄프에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 결합을 하는데 인위적인 요건 때문에 펄프에 섬유와 섬유가 수소 결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이런 건조지력 증강제가 끼어들어 가지고 외부적인 요소로다가 섬유와 섬유의 수소 결합을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쉿 포메이션이 좋아지고 또 미세분을 보류를 시켜서 탈수가 향상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이온성 전분이 사용되게 되면은 어떠한 좋은 점들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이런 양이온 부분들은 보류 향상제, 리텐션 에이드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이런 그 섬유 부분에 여러 가지 음이온성 그 트래시 부분들이 보류가 돼서 그 지려 말고 그 화이트워터 시스템에서 애나이오닉 트래시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치의 어떤 부분이요? 양이온, 3차, 4차 아민 부분은 카복실기와 잘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달라붙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양이온성 전분들이 섬유 표면에 흡착이 되면 그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강하게 달라붙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양이온성 전분 표면에 또 다른 음이온성 물질들이 흡착이 되면서 그런 보류를 유도하는 현상들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양이온성 전분을 집어넣는데 이런 것들과 다른 이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충전재나 이 부분은 알러미나 여기도 충전재죠. 필러. 어떤 것들이 잘 달라붙는가예요. 캐타이온 스타치를 많이 집어넣더라도 알러미나 이산화티타늄은 초기에 조금 달라붙다가 이제 달라붙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펄프는 더 많은 양이온성 전분이 달라붙고 그 다음에 크레이 같은 그런 충전재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양이온성 전분이 리텐션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양이온성 전분의 양이온과 정전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작용기들이 크레이에는 훨씬 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알럼이나 이산화티타늄에는 훨씬 더 작게 있기 때문에 초기에 리텐션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들은 리텐션이 되지 않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양이온성 전분 말고 제지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약품 중에 하나는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계열, 팸 계열의 건조지력 증강제도 수소 결합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는 보리 향상제나 탈수 촉진제로도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이드 그룹이 있는데 이 아마이드 그룹의 질소 부분은 아니면 산소 부분은 수소 결합을 섬유에 있는 수소와 쉽게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는
어떠한 작용기를 치환을 했는가에 따라서 음이온성과 양이온성으로 구별이 됩니다. 상당히 전분과 유사합니다. 폴리아크릴아마이드. 하지만 건조지력 증강제 시장은 전분이 아까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그 이유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계열보다 훨씬 더 값싸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전분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을 전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이드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NH2가 있고 여기에 카보닐, 아민과 카보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아마이드 구조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이 수소를 좋아할 수가 있는 거죠. 섬유의 수소와 이런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 이 부분 다시 여기를 쓰면은 N 이렇게 되어 있다면 H 부분은 섬유의 물과 물이 아니라 섬유의 수산기와, 그다음 이 부분은 또 이런 수소 결합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셀룰로스, 펄프, 여기는 드라이 스트렝스 애디티브, 건조지력 증강제 사이에 이러한 수소 결합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수소 결합들이 기존의 펄프의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 결합 이외에 이러한 수소 결합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결합들이 건조지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 결합만으로는 부족한 수소 결합을 중간에 들어가는 전분이나 폴리아크릴아마이드의 이러한 화학 구조들이 수소 결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이드로전 번딩을. 음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는 앞에서 설명드린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기본 골격 안에다가 중간중간에 음이온기들을 붙이는 겁니다. 어떤 음이온들이 있는가 하면 아크릴아마이드, NOCO2 말고 일반적으로 카복실 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첨가를 하게 되면, 이 카복실 그룹들은 일반적으로 약산으로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되죠. 그럼 이 부분은 음이온 구조를 갖게 될 겁니다. 양이온 구조를 갖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4차 양이온, 여기도 4차 양이온, 여기도 4차 양이온, 여기도 4차 양이온 구조를, 이러한 작용기를 어디에다 붙일까요? 폴리아크릴아마이드의 일부에다가 이런 양이온기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치환을 시켜가지고 양이온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음이온의 경우에는 카복실 그룹이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고, 양이온의 경우에는 이런 4차 아민 계열, 4차 아민 구조는 질소는 3개의 결합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더 결합선을 갖는 순간 양이온이 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구조들이 4차 양이온 구조가 되고, 이런 4차 양이온 구조들이 도입이 돼서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또는 음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는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양이온 단량체들을 아마이드 그룹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치환도에 따라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고분자량, 저전화밀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저분자량에 고전화밀도,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등급의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나 음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아크릴아마이드 반복 단위이고, 이 부분은 치환체, 양이온성 치환체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합도는 이 두 가지 구조를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양이온이 개수를 중합도, 중합도가 아니라 이건 저거죠. 치환도, DS. 치환도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치환도를 계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환도는 0.1 이하인 상태로 만듭니다. 폴리아크릴아마이드는 건조지력 증강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분자량을 10만에서 50만 범위로 합성을 하고, 이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분자량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분자량이 커지면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브릿지 구조에 의한 리텐션 에이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분자량이 더 커지면은. 그래서 건조지력 증강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분자량을 약 10만에서 50만 정도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보다 분자량이 더 커지면 브릿지 형성에 관여하고, 그럼 플러큘레이션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섬유와 섬유가 응집이 되면서 포메이션이 나빠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섬유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지압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지압이 나빠지면은 어느 부분에 섬유가 몰려있고 어느 부분에 섬유가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섬유가 없는 부분에 강도가 약한 부분의 강도를 따라서 종이의 강도가 결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지력 증강제로다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자량을 일정하게 잘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요건이 될 겁니다. 다음번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른 종류의 건조지력 증강제들입니다. 맨 위에 보여드리고 있는 건 셀룰로스. 이건 그냥 펄프예요. 펄프의 셀룰로스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양이온성 구와 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온성 구와 검의 구조를 보면은 만노스 슈가들과 그다음에 가끔의 인류 결합을 가지고 있는 갈락토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 만노스 구조. 여기 축방향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글루코스이고, 이게 적도 방향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만노스예요. 약간 구조가 다른.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조들은 중반에 여기 6번 위치에 이런 사이드에 갈락토스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만들어져 있으면 이런 그 구와 검은 중성 조건을 유지하겠죠. 근데 제주용 건조지력 증강제로 또는 리텐션 에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이런 4차 아민을 도입하는, 그래서 양이온성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조지력 증강제에 사용되는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구화검은 만노스 구조, 그 다음에 갈락토스 사이드 체인이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4차 아민을 연결시켜서 구화검 안에 양이온성 구조를 부여를 해줍니다. 이런 화합물들도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존에 옥수수나 이런 데서 얻어지는 전분에 비해서 채취 비용이나 그다음에 생산량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지 탄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전분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화검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조용 약품으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살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건조지력 증강제가 사용된다 그랬죠. 앞에서 가장 많은 설명을 드렸던 전분 계열, 값이 싸고 제조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설명드렸던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계열이나 구화검 계열은 약 2% 정도씩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분과 경쟁하기엔 가격 경쟁력이나 생산량이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아크릴아마이드의 경우에는 건조지력 증강제보다는 리텐션 에이드나 탈수 촉진제, 보리 향상제나 탈수 촉진제 등 아니면 포메이션 에이드 등 다른 용도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조지력 증강제 부분도 웨덴 케미스트리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종이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튼튼한 펄프를 사용하는 거죠. 침엽수 때 화렵수의 배합 비율이나 아니면 고지 DIP, 디잉크드 펄프를 어떤 비율을 사용할지 결정을 하면 이미 원 섬유의 강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런 후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섬유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리파이닝을 시켜가지고 섬유가 웻프레싱을 할 때 잘 펴지고 섬유와 섬유 사이에 결합 면적이 많아져가지고 수소 결합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리파이닝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리파이닝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리파이닝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동력 비용이겠죠. 비터나 리파이너를 사용하면은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리파이닝을 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건조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리파이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섬유의 일부 구조들은 다른 섬유하고 만나가지고 수소결합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깝지 못한 경우에는 그 중간에다가 매개체를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매개체를 연결시켜주는 방법은 건조지력 증강제를 첨부해가지고 거기다 첨가를 해가지고 지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건조지력 증강제들은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을 도와주는 건데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은 어떤 경우에 없어질까요?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서 수분이 침투해서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 섬유와 건조지력 증강제가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끼어들어가지고 섬유와 물 사이의 수소결합을 하는 순간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에 의해서 종이가 강도를 유지하던 것들은 부분적인 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이의 강도를 재는 때는 어떻게 강도를 재야 될까요? 표준 조건에 온도와 습도가 컨트롤되는 조건에서 종이를 방치해가지고 종이가 표준 조건에 해당되는 조건까지 컨디셔닝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종이의 강도를 재야 되죠. 그 이유는 수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수분에 의한 수소결합 관여 정도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종이의 강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 조건에 충분하게 컨디셔닝을 시키지 않은 종이 강도 값들은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고분자 표면에 섬유 표면에 고분자가 흡착돼 가지고 여러 가지 웨덴 케미스트리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2번 단원
건조지력 증강세도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전분에 전분에다가 여러 가지 지료 성분들을 흡착시키는 양이온성 전분을 가지고 했을 때 달라지게 나타났죠. 그래서 알람이나 이산화티타늄 계열은 흡착이 조금 되었고, 그다음에 펄프는 더 많은 양, 크레인은 더 많은 양들이 흡착이 되었는데, 표면의 전하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른 정도의 흡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지료화학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그럼 건조지력 증강제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와 비팅을 많이 해가지고 지력을 증강시키는 경우, 어느 게 더 경제적일까요? 어느 게 경제적인지는 회사에서 가장 최적의 조건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값싼 건조지력 증강제를 만들어가지고 고해동력을 획기적으로 감소를 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펄프 재지 약품 분야에서 한 가지 사업 모델로다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겁니다. 종이의 강도를 파괴하지 않고, 섬유의 강도를 파괴하지 않고 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조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품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한 가지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건조지력 증강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해보면, 건조지력 증강과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인터파이버 번딩이에요. 이 인터파이버 번딩은 종이와 종이 사이에 결합이 많아지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결합을 많게 할 수 있어요? 섬유를 얇게 펴가지고 섬유와 섬유 사이의 결합 면적을 늘리는 방법들이 있죠. 그런 방법들은 물리적인 방법이고 고해나 리파이닝을 통해서 도달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웹프레싱 압력을 조절을 해가지고 섬유가 더 납작해지도록 만들고, 더 납작해진 섬유들 간의 섬유 간 결합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인터파이버 번딩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조지력 증강제를 첨가하는 방법입니다. 건조지력 증강제를 첨가하면은 섬유와 섬유 사이에 결합 면적들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난 수소 결합들은 섬유와 섬유 사이의 강도 향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분계 건조지력 증강제가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유는 값싼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분계 건조지력 증강제는 일반적으로 양이온화시켜서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3차 아민이나 4차 아민을 도입해서 양이온성 전분을 만드는데, 4차 아민은 전 범위에서, 전 pH 범위에서 양이온을 띄는 데 비해서 3차 아민은 pH 6보다 더 높은 pH 조건으로 되면 양이온 정도들이 변하게 되죠. 양이온성 전분 말고 폴리아크릴아마이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수소 결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고분자 물질인데, 분자량이 10만에서 50만 사이인 경우 건조지력 증강제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분자량이 50만을 넘어가는 경우는 브리치 모델에 의해서 되는 플라큘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자량은 10만에서 50만 사이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양이온성 4차 아민을 도입해서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전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이온화했을 때의 장점들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류가 잘 되고 다른 약품들이나 함께 건조지력 증강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약품으로는 구화검 계열, 자연계에 존재하는 구화검 계열이 있는데, 이 구화검 계열은
셀룰로스가 글루코스와 글루코스가 베타 결합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구화검 계열은 만노스가 베타 일사 결합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 유수하지만 글루코스 대신 만노스가 있다는 게 좀 다르고, 또 아주 다른 것은 갈락토스가 1, 6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락토스가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들이 셀룰로스와 다른 그런 무정형 그 랜덤 폴리머를 만들게 되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구화검에다가 양이온성을 도입을 해가지고 양이온성 전분이나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역할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약품의 경우에는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 기회를 증가시켜서 이렇게 증가된 수소결합들이 건조지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첨가제를 사용해서 그 건조지력 증강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